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오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아내랑 불갑사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웅전 앞에서 스님들께서 낙엽 쓸고 계시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길래 저는 스님들이 당연히 이제 오늘 평일날이고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겨주시나 보다 했더니 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아니, 스님들이 수행정진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속세를 알아야지. 그래서 너무 고향에 왔다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제가 처가가 고창이어서 고창 사람들은 영광 얘기하고 장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도 아버님이 교편을 잡고 계셔가지고 제가 순천에 살다가 보성군 조성면이라는데 조성 북국민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아버님은 그때 조성이 면단인데도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조성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러다가 여수로 가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창 흥덕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가지고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풍남국민학교라는 데로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학교는 쭉 이제 전주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전철에서건 뭐 시내버스에서건 우리 사투리가 들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좀 신기했던 게 하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8학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촌놈이 이제 서울 구경한다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있는데 서울말을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는 방학 때 시골 가서나 저기 하고 그러면 저희 이제 본가는 남원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원단 사투리를 하시잖아요. 호래가 깨미러 가네 썩을 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말을 해.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이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다음부터 제 나름대로 뭔가 이게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인가라는 거를 느끼고 절감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서울말을 해가지고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향을 까보면 전라도 사람이면 바로 제가 근데 왜 넌 서울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당황하고 막 그러는데 초면에 봤으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공식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전주에서도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행해 주시는 분이 아나운서시라 아나운서분들 당연히 표준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인간이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저는 전주 사람이 서울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참 저거 이상한 놈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구초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뭐 여우도 아니지만 어느 날 평소에 제가 많이 그 책을 읽고 배우고자 했고 강연도 EBS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뵀던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책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 김영수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선생님이신데 저를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다가 너무너무 한참 전에 저를 이제 영광에 좀 와라라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10월 달로 날짜를 잡으면서 그때 가서 또 뭔 일이 어떻게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잡아놓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저기 이제 녹화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지 맘대로 편집해가지고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민주주의 지켜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특징이 어디를 가든지 여기 이렇게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빨간불이나 초록불로 이렇게 포인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를 가서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전국 공통의 영상에 항상 하면 안 돼.
아니요. 뭔가 하여튼 제가 포인터를 누르면 못 나가게 하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서 반갑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서명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최근에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을 내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고, 주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적에서 6월, 7월, 8월 베스트셀러를 집계를 하면 제가 4등이었습니다. 1등이 누구였겠습니까? 예, 1등 이재명. 2등? 누굴까요? 2등 유시민. 3등 한강. 4등이 저고요. 5등 김영하. 한강 선생이 3등이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부터 이제 해서 1등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등인 것은 그 책을 읽고 싶어서 1등이 된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을 또 이제 편집해가지고 돌리겠죠. 저는 뭐 반명이다, 뭐 이렇게. 유시민 선배가 2등을 하셨는데, 제 책이 벌써 10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 책이 10쇄를 찍었는데도 4등이면 2등을 한 사람은, 그죠? 제 생각할 적에, 10쇄를 찍어서 4등인데, 그러면은 제 책이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5만 부가 좀 못 나갔대요. 근데 한겨레 출판사가 생긴 이래 비문학 서적으로 가장 많은 책이 팔렸다고 너무너무 한겨레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2등한 유시민 선배님 책은 얼마나 나갔을까? 사실 그 책은 새로 쓰신 책이 아니고 원래 있던 책에 한 챕터만 추가하셔가지고 표지가리한 책이거든요. 제 책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도 제 동생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유시민 선배님 만난 김에, 선배님 책은 얼마나 나가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왜 그러냐고. 제가 4등인데 선배님 2등인데 제가 좀 가늠하는,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4등인데 5만 부가 못 나가고 한 4만 한 7, 8천 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2등은 제가 생각할 때 한 8만에서 10만 예상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10,000부만 팔려도 대박이에요. 10,000부만 팔려도 옛날 100만 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예상하고, 선배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표지가리한 책 아닙니까? 얼마나 팔린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랭킹 같은 거 보면은 1등, 2등은 약간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3등부터는 확 차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더라고. 그런데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 제목이 좀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서, 책이 나갔을 때 이제 제목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로운 진보라는 말은 내가 그러겠는데, 이로운 보수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냐. 보수가 언제 이로운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이 책을 낸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어떤 선악의 개념처럼 지금 사용되는 상황이, 내란 이후에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게 저희 형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예상외로 높으면 이게 이제 과표집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으면은 선생님의 정치 성향은 어떠십니까? 진보는 1번, 중도는 2번, 보수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누르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 누를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진보라고 누르고 국힘 지지자면 보수라고 누르는 거 아닐까? 그 선거 때마다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전 명절 때 동생이랑 휴게소에서 책 보신 분들은 거기에 일부, 아까 제가 책 서명할 때 보니까 읽어보신 분들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이 표지를 넘겨보면 알거든요.
특히 이제 대박인 것은 초판 1쇄에만 제가 거기다가 손글씨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적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없으신 분들은 1쇄가 아닌 겁니다. 예. 근데 한 분 계셨어요, 1쇄. 아까 가져오신 분이. 근데 전국 어디를 가나 그 1쇄를 가져오신 분들은 보면은 이게 예약 판매를 통해서 다 소진됐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그걸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찌 보면 이 책을 기다렸다가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강연하는데 서명까지 해달라고 오신 분이면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 근데 서명하려고 이렇게 넘겨오면 책을 넘긴 흔적이 없어. 전혀 접어지지 않았어요, 책이. 그것도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책을 낼 때 한 챕터를 빼자고 출판사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300페이지가 안 돼야지 부담 없이 사람들이 집어든다. 근데 추측컨대 아예 책이 두꺼우려면 비고 잘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이게 두께가 웬만큼 돼서 컵라면을 누르기에 적당한 정도의 무게가 적당한 것이지 괜히 양 늘린다고 해봤자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한 챕터가 빠졌는데, 여튼 책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게 원래 어떤 개념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이 끌리는 단어죠. 인권, 정의, 해방, 관용, 미래, 참여, 연대, 변화, 혁신, 저항, 파격, 공정, 개방성, 투명성, 다양성, 이런 얘기들에 끌리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적에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쪽을 보시면요, 가족, 질서, 법, 역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수를 참칭하는 정당이 있죠.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어떤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주로 이제 교도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생활하는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인가를 그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 그 윤모라는 자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처가는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 본가를 생각해 보셔도 윤석열이 어머니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윤석열이 어머니가 2대 교수였던 분이고 최씨 성을 가진 분입니다. 네, 최성자 교수님이신데, 아버님은 좀 보신 적이 있죠? 네, 명태균이가 취임식 사진 찍혔을 때고 앞줄에 앉아 계시고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법이고 뭐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역사만 보면 또 경기를 일으켜요. 어떻게든지 역사를 왜곡하려고. 이 사람들이 참 딱하기도 한 게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민주당에 여전히 제가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그 대회의실에 가면 벽에 이렇게 쭉 그 민주당이 배출한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 누구로 시작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요. 처음 시작을 누구부터 했을까요?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그게 뉴스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잘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 김구 선생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신익희 선생. 해공 신익희 선생이 우리 대통령 후보였는데 선거 직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부통령을 민주당이 되고 대통령은 또 이승만이가 했던 역사가 있죠. 김구 선생, 신익희 선생,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민주진보 개혁진영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또 했거든요. 누구를 걸었을까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승만.
네. 그 다음은 박정희. 그 다음은 전두환 사진 걸었을까요? 네. 거기 딱 3명 걸려있어요. 3명. 3명 중에 2명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누굴까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렇게 셋을 걸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역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정희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박정희는 이승만 때부터 쿠데타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박정희가 쓴 자서전을 보면 천하의 나쁜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혁명을 준비했다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거지로 한편으로 엮어놓고 지금 리박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이승만은 박정희를 구속했던 사람이고 박정희는 이승만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한 팀에 몰아놨어요. 그다음에 박정희하고 김영삼은 또 왼수예요, 서로. 그거 아십니까? 초산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던 건 아시죠?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일본에서 납치해가지고 배로 들어오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김영삼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박정희가. 그게 초산 테러 사건이에요. 의외로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나주에서도 강연을 했는데 그저께는 전주에서 하고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김영삼 씨가 어쨌거나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총재였잖아요. 그 출근을 하는데 아마 보안사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측되는 짧은 머리의 청년들이 출근하는 차에 문을 열고 초산, 염산, 황산 이런 그 강산 있잖아요. 초산을 이렇게 찌큰다고 그러죠, 우리. 예. 이게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 찌크는 거, 어크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몰라 그것들은. 너 찌크러버리는 거고 어크러버리는 거 어떻게 타진하는 줄 아냐? 그러면은 멍하니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찌크러버리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김영삼 씨가 20대 때부터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차에 타면은 이걸 이렇게 누르고 꼭 잠그는 게 습성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확 열고 뭐 이렇게 반가운 척하고 횡패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눌러가지고 열렸는데 안 열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운전석을 열고 뿌렸습니다 이거를. 그 운전사가 다친 거예요. 그 초산 테러 사건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 김영삼 씨가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최초로 제명된 사람이거든요. 그건 아세요? 예, 이것도 옛날 사람이에요. 김영삼 씨도 유신 때 김영삼을 제명했어요.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제명당하고 김영삼 씨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그럼 김영삼하고 박정희가 거기 같이 걸려있으면 둘이 서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저것들 이상해.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잡으려고 그 계엄군들 막 문 열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한동훈이 방에? 그거 못 보셨어요? 아, 그거 못 보신 분이 많네.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잘 찾아서 보시라고요. 한동훈이 방에 있던 애들이 찍은 게 있어요. 그 한동훈이가 당대표였잖아요. 방에 있으면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 바깥에 계엄군들이 있다가 막 이렇게 들어와 총 들이밀고 한동훈이 방으로. 왜 그럴까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역사라는 건 무엇이고 우애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그걸 보수라고 할 수 있는가. 전통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의 전통은 쿠데타죠. 아니 이게 전통입니다 진짜. 우리 백낙천 선생님하고 제가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백낙천 선생님은 아시죠? 예. 그 이승만 씨도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몰렸을 때 부산 정치파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감금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종찬 장군한테 군대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이종찬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개겨가지고 참군인 이종찬 장군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은,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선거로는 도저히 집권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항상 쿠데타를 준비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다음 선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그게 유신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친일 쿠데타라고 공인을 한 국힘의 유력 정치인이 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이가 한 거는 계엄이 불법인 건 맞는데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봐요. 그러면 박정희가 한 거는 쿠데타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신은 분명히 친일 쿠데타다. 누가 그랬을까요? 박정희 동상 세운 사람 아세요? 누구? 홍준표. 예. 동대구역에 가보실 일이 잘 없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 옆에 박정희 동상 있어요. 벼 나락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얼굴 보면 홍준표 얼굴이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여기서 그냥 저녁 식사 드시고 이렇게 덥기도 하고 그런데 졸지 마시라고 한 번씩 웃겨드리긴 할 텐데 절대 제가 거짓말로 웃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저기 나쁜 놈이라고 찍었던 게 누가 있죠? 원균 복원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균이 억울하다. 원균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원균이 나쁜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원유철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예, 평택 출신이고요. 그 사람이 원래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광역의원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저로 넘어가가지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깜빵 갔죠. 원유철이가 원균의 후손이래요. 그래가지고 원균 복원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균 사당도 지었고요. 원균 사당에 원균 초상화도 있어요. 그 얼굴 보면 원유철하고 똑같아. 여기다가도 뭐 하나 지으세요. 영광에도 뭐 없을까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만 유명하신가? 하여튼 아니 그건 팩트죠. 팩트죠, 팩트. 이게 선생님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8시 반입니다. 8시 반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쿠데타의 전통이 결국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윤석열에 이르러서 또 그대로 발현된 거지 뭐 특이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다.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왔고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전통. 그 다음에 권위. 권위 또 대단하죠. 윤석열이가 선거 유세할 적에 그 따라다니던 저기들 혼내는 거 보셨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뭘 하려고 하니 마이크가 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를 바꿔주려고 전주희라고 있죠. 예? 지네 아버지가 전석홍이고 전남지사도 하고 그랬죠. 전석홍 씨 딸, 전석홍 씨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건강해요. 그 전주혜가 저쪽에서 온갖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전주혜가 그 발언할 때 한번 그 눈 뜨고 저기 하는 표정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해요. 조수진이라고 또 있었잖아요. 그건 또 전북이 배출한 세계적인 또 인물이지. 근데 전주혜가 이제 마이크를 바꿔주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거기다 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 전주혜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벌벌벌 떠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를 얘기하려면 민주주의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대로 있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건 수구죠, 수구. 세상이 변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게 수구 세력이고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는데 진설하는 음식이나 이런 게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옛날 예법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없으니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의 있게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자. 이게 보수고요. 아니 뭔 지금 제사를 지내냐. 그게 무슨 조상신이 오셔가지고 그걸 먹기를 하냐. 괜히 며느리들만 괴롭히는 거고 남자들이 그거 앉아가지고 뭐 전 부친다고 시끄럽게 하고 술이나 먹지. 그렇게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하냐 지금. 이런 게 진보죠. 그냥 전통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근데 그거를 아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갓 쓰고 도포 입고 5대 봉사를 하는 것만이 제사고, 응? 그 제사도 그냥 어디서 하면 안 되고 동네 사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5대손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걸 제사다. 이거를 보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왕정 복고를 꿈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어느 나라의 극우 파시스트도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악쓰는 수군은 없어요. 일본이 이번에 극우 정치인 수상으로 뽑았다고 그러죠. 그 여자분.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 국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가 뭐가 이상하게 하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 군함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랬는데요. 최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면은 못 나온다.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구속될 거고 지금 항공모함이 오고 있대요. 윤석열 구출하러. 그것이 지금 언제부터 오는지 몰라. 윤석열이가 구속됐을 때부터 왔거든요. 그게. 아직도 못 왔어. 한국에. 그래 거기 항공모함에다가 이제 특공대를 태우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구출하려고. 그 특공대 이름이 KFC, BBQ, HTML 막 이런 데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항상 그 사람들 무슨 집회했다고 하면 그 나중에 난장판 낸 거 그 화면에서 보셨죠? 막 쓰레기 온데 막 널려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성조기로 때리고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한참 광화문 시위하고 그럴 때 경찰들이 그 펜스 치고 막고 서 있잖아요. 그 말 잘 차려입은 누가 봐도 강남 사모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가지고 한남동 윤석열이네 집에서 안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경찰 아저씨 나한테만 그냥 얘기해. 중국 사람이지? 진짜 그래요. 그 경찰관들이 그게 고충이었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게 가만히 있으면 야 짱깨 너 한국말 못하니까 다 못하는 거지 막 그래요. 그러면 견디다 황당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만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중국 놈이 한국말 배운 거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으시죠? 지금 강남에 소위 잘 나간다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주식이 화랑이어서 막 코스닥 지수가 또 이번에 뭐 3,900을 돌파했다고요 오늘? 막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너 절대 한국 주식 사면 안 된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들한테 미국 주식이 좀 더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다라는 말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듣고 깜짝 놀랐네. 한국은 중국에 복속돼서 식민지가 될 거고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면 휴지가 된대요. 이재명이 중국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 돈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멀쩡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영광에서 바라보시는 세상하고요. 저처럼 용인만 살아도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덕, 또 도덕 하면 또 김건희 아닙니까? 대박이잖아요. 도덕. 윤리 또 죽이잖아. 윤리. 자립. 윤석열이는 절대 혼자서 일어설 수 없죠. 자립이 스스로 일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잼버리 때 윤석열이가 스카우트복 입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못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잡아주고 김건희가 이렇게 세우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근면하면 또 윤석열이죠. 출근을 지 시간에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서 그 공갈차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윤건영 의원이 묻죠. 응? 그렇게 하는 짓이 그게 맞냐? 김성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기만 작전이다. 뉴스를 안 보시네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제라는 게 있나요? 트럭으로 가득 술병을 막 실어 날렸다 이러잖아요. 절제. 책임은 어디에 있었나요? 책임? 윤석열이가 지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고, 우리 한덕수 또 대박이잖아요.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상민이 보세요. 같이 앉아서 웃잖아. 어디에 책임이 있어? 부총리가 누구였죠? 최상목이. 최상목이가 그 접어진 종이 받았다고. 예. 제가 매불쇼에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네.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영상 다 나왔잖아요. 반드시 펴진 거 이렇게 딱 봤더만. 이것들이 어디에 책임이 있고 품격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이며. 안보하면 또 드론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애국심.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이 지금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 소통하는 거 있죠. 신. 그냥 한번 엎어지면 돈이 나오거든. 다들 제가 이걸 어디가 보여드리면 쭉 막 개탄을 한숨 쉬면서 보시다가 신이 나오면 반가워해. 맞아. 신. 보십시오. 어디 하나에 지금 보수가 보수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는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왜 우리는 보수라는 말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민주주의 지켜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는 또 안 가네. 민주주의라는 말을요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게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원래 말 뜻이 확 들어오거든요. 제 질문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공산주의라고 배우셨죠. 꼭 이렇게 안 여쭤보면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배우셨냐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그때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닌데 잘못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뭔가요? 와, 역시. 원래 이렇게 여쭤보면 또 저기쯤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이 아카데미가 역시 수준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내내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해놓고 공산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민주주의 바로 나와. 왜 그랬을까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의라는 말에 붙으면 안 되거든요. 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이즘이에요, 이즘. 공산주의, 커뮤니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회주의, 소셜리즘. 그죠? 민주주의는 무슨 이즘인가요? 영어로? 데모크라시잖아요. 이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라고 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민주주의라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민주주의? 원래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나라에 없던 말이거든. 우리나라가 쓰는 학술 용어나 사회과학 용어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의를 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진의 왕을, 천황을 신봉하는 왕당파들이 잡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불순한 이데올로기 세력으로 하기 위해서 주의라는 말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 걔네들이 볼 때는. 그래서 붙은 말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처럼 또 주의라는 말이 안 붙는데 또 주의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그래도 잘 아시는데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우리는 덕치요?
도법천지라고 되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치예요, 인치.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 법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거부터 기본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이 맨날 쓰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나 전체주의다라고 왜 안 가르쳤을까?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부분이 그걸 배우셨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라고 가르치면 독재는 한 놈이 지 맘대로 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박정희가 전두환이가 지금 다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말 공산주의라고 가르치면 그래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고 박정희가 민주주의지. 응? 김정일이가 공산주의니까 전두환이는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아닌데 민주주의라고 하려고 하니까 한국적 민주주의. 뭘 앞에다 갖다 붙여. 그럼 제가 옛날에 변호사 막 시작해서 30대 때 대학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1990년대 후반입니다. 2000년대 후반입니다. 2000년 후반. 2007년, 8년 뭐 이럴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한 적이 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자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저를 진짜 무슨 미친놈 쳐다보듯이 저게 변호사라는 게 와가지고 뻥을 쳐도 어느 정도지 국회의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을 뭐라고 불렀죠? 유정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정회라는 거는 뭔가요? 유정회가 줄임말이거든요. 민정당도 줄임말이듯이 민정당은 풀네임이 뭐죠? 뭘 줄임말이죠? 민주정의당. 유정회는? 유신 동지회면 유동회죠. 한글을 좀 생각해 보시고. 유신 정우회. 예. 정우회. 정치할 때 정자, 버두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임기가 6년이었어요. 유정회 의원들은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하고 말 잘 들으면 3년 더 시켜주고 아니면 바꾸는 거예요. 유정회 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에요. 왜 3분의 1을 임명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국회가 지금 300석이잖아요. 300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3분의 1을 임명하면 몇 명이에요, 그게? 100명이죠. 잘 계산해 보세요. 산수를 배우셨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선거구가 소선거구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았다고. 예전에 신민당 공화당 때. 그러면 한 지역구에 2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전 지역구에 당선이 돼가지고 맥시멈으로 의석을 얻으면 몇 석 얻을 수 있습니까? 300석 중에서. 이걸 계산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래도 100석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영광이 처음입니다. 왜 그게 계산이 안 되대? 자, 300석인데 100명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200석 놓고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선거구에 몇 명 뽑는다고요? 2명. 그러면 선거구가 몇 개예요? 100개잖아요. 100개에다가 당시 야당이 한 지역구에 2명 공천한 적 있어요? 한 명만 공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구가 100개인데 100명 공천해서 다 당선되면 100명 아닙니까? 100석 아닙니까? 그러면 300석 중에 100석이 야당이야.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매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으로 3분의 2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2를 임명하니까.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이런 구조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그 박정희가 덤태기를 다 쓰고 있는데 누가 알려줬지. 박정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박정희가 연예인이나 좋아하고 뭐 사람들 잔인하게 탄압이나 했지. 김종필? 김기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거의 잘 모르세요. 그래도 김기춘이는 박근혜 때까지 시끄럽게 해서 그래도 아는데 신직수라고 혹시 아세요?
신직수를 의외로 또 잘 모르세요. 신직수라는 사람이 박정희 때 30대 때 검찰총장을 하고요. 40대 초반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요. 40대 중반에는 중앙정보부장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근데 홍석현이라고 있죠. 네. 홍석현 씨 여동생이 하나 있죠. 홍라희 씨. 홍라희 씨가 왜 이름이 라인지 아십니까? 홍라희라고 꼭 쓰거든요. 홍석현, 홍라희는 다 아시더라고. 홍라희 씨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이런 거 잘 알아. 그 신직수는 몰라. 이게 지금 재벌 위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어찌 보면 입증하는 거거든요. 홍라희 씨가 왜 라이냐? 나주에서 났다고 라이예요. 홍라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홍라희,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홍진기. 이 사람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주에서 판사를 했어요. 그때 났다고 라이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판사를 했는데 나주 놀러 갔을 때 났대요. 나주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라희 씨가 이건희 씨하고 결혼했죠. 그러면 사돈이 누구예요? 홍진기 씨의 사돈이? 이병철이잖아요. 이거 다 아신다고. 남의 족보를 진짜 잘 알아. 근데 홍석현 와이프는 누군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홍석현 와이프는 신 씨야. 누구 딸일까요? 신직수 딸입니다. 그러면 홍진기를 기준으로 한쪽은 사돈이 누구예요? 이병철은 재벌. 이쪽은 권력자. 그죠? 사정기관을 거쳐온 이렇게 혼맥이 된 거예요. 이거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문제다 이게. 한국의 옛날 고려 때 무슨 문벌귀족 같은 것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게 꽤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 그냥 포기해 다.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홍진기라는 사람은 누구냐? 홍진기라는 사람은 이승만 때 장관을 했거든요. 홍진기가. 이승만 때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내무부 장관을 했어요. 4.19 혁명 때 내무부 장관이 홍진기야. 근데 그 전에 내무부 장관이 발포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죠. 4.19 때. 그래서 그 내무부 장관이 잘리고 새로 된 게 홍진기예요. 그래가지고 홍진기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4.19 혁명 이후에. 근데 그 앞에 내무부 장관이랑 종로 결사사장 이런 사람들 사형됐어요. 홍진기는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5.16 쿠데타가 나가지고 살아나. 아무도 몰라. 그 홍진기의 아들이 홍석현이고 홍석현의 동생이 홍석조라고 있습니다. 홍석조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죠? 홍석조가 세상에 언제 등장하느냐?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기부 엑스파일. 연예인 엑스파일 말고 안기부 엑스파일. 그게 뭐죠? 내용이 뭐예요? 안기부 엑스파일이? 그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버리기 때문에 안기부 엑스파일이 이건희하고 홍석현이하고 앉아가지고 검사들한테 어떻게 떡값 돌리고 뇌물 먹일 것인가를 얘기한 게 녹음돼가지고 나왔던 게 안기부 엑스파일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세요? 한번 메모했다가 찾아는 보십시오. 나중에. 근데 그때 누구는 누가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돈 돌릴 사람을 정해요. 근데 검찰에서 좀 저기 간부급들은 석조가 돌리면 되죠. 홍석현의 동생이 검사였어요. 고검장까지 했어. 근데 그 이후로 안기부 엑스파일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회찬 의원만 처벌받았어요. 돈 받은 놈들은 하나도 처벌 안 받고. 그러면 그 홍석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고검장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보광그룹 회장이에요. 보광그룹이 뭘 운영하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CU 있죠, CU. CU가 그 전에 뭐였어요?
CU가 간판이 바뀌었잖아요. GS25는 그 전에 뭐였어요? 이것도 몰라. 편의점 그렇게 많은데 GS25가 그 전에 뭐였냐고요? LG25였어. 환장 안다니까 진짜로. 생각나세요? 옛날에 편의점 많았잖아요. 미니스톱도 있고 뭐 로손도 있고 다 없어졌지만 세븐일레븐은 아직도 좀 남아있고 일본 게 그게 다 들어온 거거든. CU가 전에 뭐였어요? 패밀리마트였습니다. 패밀리마트가 보광 패밀리마트였어요. 그래서 일본 자본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그게 나가고 대주주가 다 먹으면서 그게 보광그룹이에요. 그 회장이 홍석조예요. 홍석현 동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 그냥 돈 많고 떵떵거리던 사람으로서 그냥 다 사라져가고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로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법치주의를 주로 강조하는 자들이 법률가들이죠. 윤석열이 한동훈이도 심지어 법치주의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고위 관료 중에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스터 법질서. 옛날에는 장관이나 이런 개각 인사가 나면은 무슨 그 사람 인물평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누구누구는 뭐 두주불사의 뭐 호인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상을 찡그리는 법이 없어 무고로인으로 통한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거기 프로필에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라고 불리울 만큼 원칙에 충실하고 칼 같은 면도날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황교안, 이회창, 김기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질서라는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에 왜 인치라고 하느냐. 법이 있으니까 지켜라. 이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법치주의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빌로니아도 법치국가고요. 고조선에도 8조 법금이 있었는데 세계가 전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고조선도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놈이 시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이 권력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아마 법을 지켜. 넌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법치주의도 주의가 아니에요. 룰 오브 로 영어로는. 법이 지배하는 거.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이건 좀 명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룰 오브 로.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잘못된 말로 쓰는 게 룰 바이 로. 법을 갖고 무조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룰 바이 로.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적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라고 하고 법치주의 가로치고 룰 바이 로라고 썼어요. 그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한 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이놈저놈 하더라 라는 말만 남아요. 그런 놈들을 이놈저놈이라고 해야지 그거를 사람으로 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민주주의를 지키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되는 또 안 넘어가네. 이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애초에 시작된 게 좌파 우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어디서 비롯된 말인가?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작된 말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근데 프랑스 혁명을 보시면 그러고서 의회가 구성이 된다고요. 처음으로. 그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의장이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 이렇게 됐었거든요. 자코뱅, 지롱드.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을 인정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어려운가요? 프랑스 혁명이 뭐 한 거예요? 왕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파가 왕을 인정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했겠죠. 이게 이렇게 어려워.
잘 들어보세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거기. 왕을 몰아내려고 혁명을 했는데 그 뒤에 왕을 몰아냈으니까 국회가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그러시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구성됐죠. 근데 왕을 죽이기까지는 말자. 이게 우파고 저거 쫓아내버려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단두대가 나오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그래요. 환장할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강연을 한참 들으신 뒤에도 우파가 왕을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돼.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여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을 몰라, 애초에.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민주 정권 하에서 대부분의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의 저 국힘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정당이라고 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보수정당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전두환의 민정당이 보수정당이다. 그 전까지는요, 독재, 반독재, 민주, 반민주라고 얘기했어요. 민주정당으로서 민주당, 신민당 이런 역사를 얘기했고요. 독재 죽으로서 공화당, 민정당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요. 반민주 세력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느 날부터 저것들이 지네가 보수 세력이라는 거야. 어느 날부터. 그게 어느 날부터인지 아십니까?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세요. 3당 합당이 뭔 줄 아시죠? 3당 합당을 무슨 당이 만들어집니까? 3당이 합당을 했으니까 뭔 당이 하나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뭔 당이에요? 민자당. 풀네임이? 민주자유당. 예. 민주자유당. 그때 이제 민자당이 그때 만들 때 막 순자당, 영자당 다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1990년인데 민자당을 누구 만들었어요?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노태우하고 김종필이는 누가 봐도 이거는 반민주 세력이고 독재 세력이야. 그죠? 김영삼은 반독재 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가서 붙었어. 그러면서 혼합을 고립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체성이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독재와 반민주라는 확고하고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집단이. 이 김영삼의 역사적 잘못이 여기에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하고 같은 담벼락에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민주 세력이 독재 세력에 투항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말이 보수대연합. 보수대연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수대연합.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애초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보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다음에 진보라는 말도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저거를 맞다 저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게 지금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하니까 그 빈대를 다 먹어버리기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서 아주 유용한 말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응?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막 선거 전략이고 막 무엇이 어쩌고 막 국힘이 막 악을 쓰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누가 봐도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 것 없이 아니 나는 진보가 아닌데 왜 진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 김구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지네가 보수라고 하고 여기를 진보라고 몰고 좌파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 그러면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 대목에서 또 빨갱이, 지금도 빨갱이 그러거든요.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다. 빨갱이는 왜 빨갱이라고 합니까? 봐봐. 이게 꼭 빨치산이라는 말이 항상 답이 나오시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빨갱이에요. 왜 빨갱이라 그래요? 그럼 빨치산에 빨을 가지고 빨갱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빨갱이라 그래? 갱이는 왜 붙는 거예요? 빨치산에 빨인데. 치산이 갱이에요? 빨치산은 러시아 말입니다. 원래 원어는 불어예요. 파르티잔, 유격대, 게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빨갱이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상징 색깔을 빨간색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게 혁명에서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기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베트남 국기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별 그려져 있잖아요. 다 공산주의. 옛날 소련 국기 기억하십니까? 낫하고 망치 그려져 있던 그것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나고 인공때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인공때, 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민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고 빨간 깃발을 들고 다녔어. 그래서 빨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전국 어디를 가서 여쭤봐도 빨갱이가 왜 빨갱이입니까? 빨치산 이러시더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몇 개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틀어져 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가 보수요 진보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예, 무슨 개념인지를 애초에 잘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 아십니까 혹시? 예, 역시 이제 전남에 오니까 BTS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BTS거든. BTS. 저기는 누구예요? 예. 블랙핑크는 제대로. 이거 뭐 왜 이래? 자, BTS하고 블랙핑크. 뭐 칙칙한 얘기만 들으시다가 좀 눈이 환해지시죠? 여기 이제 저 블랙핑크 4명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예. 자, 해봅시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요 BTS 7명은 이게 어렵죠 이제. 자, 다음 여기는 누구예요? 예, 뉴진스. 저쪽은? 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 빨간판 앞에 있어서 그런지. 저 친구들 르세라핌.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왜 같이 뛰었을까요? 예, 하이브에서 쌈 나가지고 뉴진스를 키우려고 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르세라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죠.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속성과 정치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인기에 연연하고요.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고요. 사진 찍힐 때 꼭 가운데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신문 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인기만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해요.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누구를 칭찬하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천하에 착하고 좋은 사람 역할로만 하는데 알고 보면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지. 누구가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고 희망이고 아주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 터질 때가 한 번씩 있죠, 제가.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국힘보다는 나으니까. 국힘보다는 나으니까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그 순간에 많이 눈에 띄고 시끄럽게 하면은 그 사람을 일단 쳐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민주시민들 사이에서도.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데 나오면 그때부터 막 이제 쳐주지. 네, 알아봐주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연예인들이 방송 한번 나오려고 그렇게 PD들 찾아다니고 막 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지지하는 마음 이런 것도 비슷해요. 팬심이라고 그러죠. 팬심. 지금 보시면 정청래, 박찬대 대표 경선 때 댓글로 막 무지하게 싸우는 사람들 보셨죠?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서로 또 저기 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기 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자기가 가장 열정적인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일수록. 나는 요만큼의 티끌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바뀌어야 될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좋게 그래도 해석을 해보면 왜 그럴까를 가장 좋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속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H.O.T라고 아세요? H.O.T? 아이돌의 원조 H.O.T 잭스키스 남진 나오나 응? 그 팬들이 엄청 싸웠어요. 갈라져가지고 그죠? 무지하게 싸우는데 그 팬클럽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뭐 잭스키스가 이겼다고 그래서 그러면 잭스키스 인기가 보통 사람들 볼 때도 올라가느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면 H.O.T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편이었냐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BTS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BTS의 아미들은 전부 다 한마음이냐? 그게 또 아니에요. 나는 RM이 좋아. 나는 뷔가 좋아. 이게 또 다 있어. 그래가지고 뷔를 진하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나쁜 놈이 또 있어요. BTS 안에. 그 예를 들면 나는 RM 팬인데 그래미상 시상식때 RM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뷔가 딴 데 쳐다봤다고. 뷔는 저게 죽일 놈이라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정치인을 바라보실 때도 똑같이 얘기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락도 없이 막 한 사람만 그냥 최고로 지고지순하고 선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데 가가지고 댓글 달고 다녀 막. 응? 그리고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뿐이고 그런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죠.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응? 스스로 문파라 그러고.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재명, 이낙연 하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은 문재인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의 열정적인 지지자니까 문재인이 택한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재명은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 때 보니까 온갖 독한 얘기들을 하던데 저거 후보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등두에서 칼 꽂을 놈이다. 그 저거는 찍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해경궁 김씨 사건 네? 알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재명 공격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니까 악을 썼다고 막 김부선 씨 내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경기도지사 경선할 적에 김진표 지지하고 응?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전해철 지지하고 그렇게 막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친문이다. 문재인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정해지고 나서 평산마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포옹하고 이렇게 손들고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하다가 문재인이 이재명을 지지했으므로 친문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 그랬어. 아니 이게 이 얘기도 하면 웃으시더라고. 잘 모르시더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남경필을 지지한다고 다 가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재명이 세상의 왕이고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우리를 계엄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네?
이재명이 그 정치적 부담을 져가면서 조국 사면해 놓으니까 저 자식 앉아가지고 고기 먹어놓고 된장찌개 먹은 것처럼 된장찌개 끓이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최강욱 개돼지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광주의 민주시민인데 꼭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왔다. 내가 나이가 70이다. 근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조국은 자기를 그렇게 패가망신 면문주화를 하게 만들고 본인이 그렇게 징역까지 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줬으면 조용히 좀 있지. 우리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줬냐 조국 혁신당에. 근데 그 속창아리도 없이 문재인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 나는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이 조국하고 내가 볼 때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배님, 거기 저도 같이 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같이 갔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 강의 못 들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조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혹시 백원우라고 아세요? 그랬더니 백원우 안 돼. 백원우도 같이 갔는데 에? 백원우가? 그래서 아니 그걸 다 모르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왜 문재인을 찾아가냐고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물어본 것만 답을 하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문재인이 윤석열이를 얘기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걸로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왜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한테 왜 찾아가서 인사를 하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짧게 했을 때 그 단어가 무슨 의미로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반어법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삐뚤어지셨으면 저 같은 사람 강연을 들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상일 수 있는데 우리를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소수국렬 관광파라고 하지 않냐라는 말을 빗대서 한 거잖아요. 그런 강연 끝나고 나면 꼭 문자 3개 정도 와요. 난 당신 좋아했는데 상처받았다. 나를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뭐냐 이 새끼야. 아니 죽겠어 진짜. 그러고 예전에 제가 계엄 한참 진행되고 이러고 할 적에 그 조이대가 파기환송하고 나서 그럼 상고유서 제출기한 20일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그건 보장해야 됩니다. 절대 그건 깰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거든요. 그 제가 개인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발 좀 무너질 수 없는 상식이라는 거 그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좀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이 큰 도움이 안 되실 거니까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이나 절차를 그래도 무너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소용이 없을 거니까 그냥 방송 끄시고 철물점에 가서 쇠스랑, 도끼, 망치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맞붙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한 1000개 달렸어. 지방송을 보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런 천하의 썩을 놈이라고 막.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민주진영의 새작이다.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나는 정말 네 팬이었고 너를 좋아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걸 보면 민주 시민을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윤석열이가 돌아오게 하려고 네가 공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놈이라서 나는 이 시간부로 너를 버린다. 그래서 아니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씀한 거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와가지고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알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놈이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한 이유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압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때 화를 퍼르르 내시더라고. 누가 일반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냐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냐고. 네가 설명하면 뭐하냐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럼 뭐더러 물어보셨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쭤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 아이 내가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집 안으로라도 그렇게 되고 근데 사면도 안 시켜주고 그 감옥에다가 들어가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계엄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사면복권이 됐는데 그걸 가서 그게 인사를 해야 되냐고. 그게 잘한 짓이냐고. 그 조국이가 불쌍하고 억울해 보여서 호남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는데 호남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가면서 처신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조국이는 여기 없으니까 저는 여기 와 있으니까요. 저는 피해를 안 받나요 혹시? 그랬더니 최강욱이 피해 받지. 의원직도 떨어져 버리고 전과자 되고 막 백수 생활했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피해 하나도 안 받지만 이렇게 화가 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저도 피해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윤석열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검증보고서 제가 여러 번 올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 돼. 근데도 그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선생님보다 성질이 더 날까요? 덜 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를. 근데 그냥 이게 닫고 싶으신 거죠. 왜냐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토론이라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꿀 이유도 없는 거고 나는 내 말이 맞다.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 설명을 듣지 않겠다. 그럼 유일하게 유효한 설명은 아이고 문재인이 죽일 놈이죠. 제가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랑 경선할 때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도 개선도 중요하고 확실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같은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여기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그만두라고 할 적에 왜 윤석열을 해임 안 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을 그때 해임했으면 그걸로 윤석열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사그라들었을 걸까요? 네? 그렇죠. 핍박받는 사람이 더 빨리 떴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다 빼버리고 저기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이 나라가 입골이 됐다. 이런 분노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토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싹을 틔우는 게 파시즘입니다.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분노를 양분으로 해서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대중의 분노의 이면에는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적으로 삼았고요. 트럼프는 백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파시스트들은 누구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전까지는 북한이었잖아요. 좌경 영공 세력. 이게 다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응? 그 다음에 친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고 중국 간첩이라고 그래. 아, 진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와중에 내가 민주 진보 진영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문재인 하나만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문재인, 조국, 김어준, 최강욱 저놈들이 친문이고 우리 대통령을 흔드는 적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 연예인들과 정치인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자면 이거는 그냥 사생팬을 넘어서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연예인과 정치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만 있느냐.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제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시면 무연 휘발유, 경유 이렇게 돼 있죠, 다. 근데 왜 그냥 휘발유라고 안 쓰고 무연 휘발유라고 쓸까? 저거 옛날에 보면 저쪽 보십시오. 고급 휘발유, 무연, 유연, 경유 뭐 이렇게 있죠. 가격표가. 보이세요? 뒤에. 옛날에 저 유연 휘발유, 무연 휘발유가 있었다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저 유연, 무연은 연이 있다, 연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무연 휘발유일까요? 납. 이게 되게 연기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연기가 나오면 유연 휘발유, 없으면 무연 휘발유. 아니 이것도 전국 어디나 있어요. 근데 납이에요, 납. 무연 휘발유는 지금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연 휘발유는 이게 1993년부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연 휘발유는 없어요. 미국은 1986년에 금지했어요. 미국은 세계적으로는 유연 휘발유가 완전히 사라진 게 2023년인가기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연 휘발유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어디는 86년에 없어지고 어디는 93년에 없어지고 어디는 2023년까지 썼단 말이에요, 저거를. 그러면 왜 이걸 판매 금지를 했을까?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화학자예요. 이 사람이 지구 나이를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유물이 언제 이렇게 발견되면 언제적 거다 이런 거. 이분이 처음 그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구 나이를 측정하려고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자꾸 안 맞아.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납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납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지구 대기에 왜 납이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극하고 북극에 만년빙이 있잖아요. 그거를 빵꾸를 뚫어가지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면은 옛날 공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거의 공기방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거 해봤더니 그전에는 납이 없었어요, 공기에. 1920년대부터 납이 검출이 돼.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나를 봤더니 그때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의 모델 T가 돼서 마이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차가 돌아다니는데 엔진이 가솔린을 쓰는 엔진이 노킹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엔진이 탁탁 이렇게 부조화가 있었던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납을 섞으면 엔진이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유연 휘발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연 휘발유가 1920년대부터 대기 중에 납을 막 뿌린 거예요, 이제 배기가스로. 그러니까 그 납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검증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과에서는 뭐가 발표되면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서야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IQ 검사도 해봤는데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앞 세대하고 뒷 세대 태어난 사람보다 평균 IQ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뭔가를 여쭤볼 적에 3분의 1이 몇 개지가 계산이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그 납을 많이 먹은 그때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납이 그렇게 안 좋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1960년대 중반쯤부터 휘발유에서 납을 없애야 된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아까 유연 휘발유가 판매 금지된 게 몇 년도라고요? 86년도. 그럼 20년 넘게 계속 유연 휘발유를 쓴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입증이 됐어. 네? 그 납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20년이 넘도록
납을 먹고 있었어, 미국 시민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정유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시스템을, 설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무현유발유를 하려면. 그 바꾸는 돈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한테 뇌물 먹여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비용이 싸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진실은 납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언론이 얘기해야 되고 학자들이 얘기해야 되고. 아니 정치인하고 공무원 뇌물 먹여놨으니까. 금방 얘기하니까는 몇 년생이세요 지금? 납이 이렇게 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은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그 보도하면 광고를 안 줘. 네. 학자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학자잖아요. 연구비를 안 줘. 네. 납이 무해하다고 연구하는 거에만 연구비를 줘. 그러면 이 일이 1960년대 미국에만 있나요, 지금? 담배 여러분 몸에 해로워요, 유익해요? 해롭죠? 근데 왜 담배 팔아요? 네.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왜 담배가 유효하다고 매일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 방사능 때문에 다 저기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담배는 왜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맨날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써놓기까지 하고 담배 팔아. 금지를 안 하고. 납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86년에 금지했잖아요. 우리는 93년에 금지했는데 무엇이 금지됐는지 왜 금지됐는지 오늘 처음 들으셨죠? 뭐냐고 우리는 그러면. 왜 7년 동안 납을 더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2023년에 없어진 데는 또 뭐야? 이게 정치인과 연예인의 차이입니다. 연예인들은 중간에 노래 부르다가 가사 잠깐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춤동작 틀려가지고 혼자만 이러고 있어도 한번 웃고 말거나 인기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그만이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뻘짓을 하면은 내 생명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백성, 신민, 국민, 시민, 인민 이 말을 우리가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의미가 좀 다른 말입니다.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신민은 신하와 백성, 왕 빼고 다 신민이고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 인민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납의 유해성을 한번 제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백성하고 신민은 뭐가 다를까요? 신민에는 속하는데 백성에는 속하지 않는 걸로 뭐가 있나요? 신민에는 속하는데 백성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게 납이 봐봐요. 자, 백성은 신민은 신하와 백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쓰면 신민은 신하 더하기 백성이야. 그죠? 그러면 신민에는 속하는데 백성은 아닌 사람은 뭘까? 그러면 신민 빼기 백성이죠. 그럼 답이 뭐예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아까 막 왕, 귀족. 이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아는 거거든. 또 있어 저기 백성,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 그러면 백성에는 속하지 않는데 신민에 들어가는 게 이것도 못 읽으시겠어요? 여기 양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답이. 납이 이렇게 해롭다니까. 그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백성과 신민의 차이.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했고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영광군이죠.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명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 강사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항의를 받는 게 있어요. 군민은 왜 안 쳐주는 거냐? 시민만 사람이냐? 기분 나쁘다. 노무현 시민학교 그럼 깨어있는 군민은 조직하면 안 되는 거냐?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자각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라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하는 거고요. 울산시, 전주시 할 때 그 시민이 아니고, 유시민의 시민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프랑스 혁명을 얘기했는데 프랑스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해야 될 텐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 시민혁명이라고 하려면 파리 시민혁명이라고 하든지.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주권자다, 왕이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자각한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엎었던 게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시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인민은, 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 재헌헌법 초안인데요. 저 노란 종이에 있는 거는 미군정에서 당시에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던 문서고요. 이쪽은 현민 유진호 선생이라고 당대에 가장 유명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헌법 초안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원조예요. 이게 원조집에 써있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뭔가 썰렁하지 않으세요?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그러면 인민공화국이잖아. 그러면 유진호 선생이 빨갱이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좀 싸하시죠, 기분이 지금. 이분은 대표적인 우익인사고 냉정하게 말하는 분들은 친일파라고 지목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원래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우리나라를 칭하는 말로 쓰던 분들이 많았고 조선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나중에 재헌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의원들이 투표했어요. 1등이 대한민국, 2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2등이 고려공화국, 3등이 조선민주공화국. 근데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근데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먼저 생겼어요? 국가가 먼저 생겼어요? 국민. 예, 이게 100% 국민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납의 영향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국민이 있지. 국민이 있으면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이요? 예? 아시겠어요? 아니 국민이 있으면 너 어느 나라 국민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나라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탓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국민이 먼저라고 해요. 생각해보시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헌법 1조 2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국민이 먼저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의 주권이 국민한테서 나와? 국가가 먼저 있는 건데. 이해가 가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출생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맞죠? 국가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인민은 사람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민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면 그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 현실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못 써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면에서는 국민은 당연히 국가가 국민을 우선하죠. 이건 국가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파 세력이. 예?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국가가 너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라. 이 국가 우선적 사고. 우리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거 엄청나게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왜 그러냐? 극우 정권이었기 때문에.
왜 지금 국민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분들이, 아니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왜 초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합니까? 여기 초등학교 다니신 분 있어요? 초등학교 다녀보신 분?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영광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있지도 않았던 학교를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왜 국민학교라고 했나요? 국가가 우선이니까. 원래 황국신민을 줄임말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을 외국의 극우정당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국민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을 국민전선이라고 하죠. 대만의 국민당이 있죠. 그리고 좌파 정당들은 인민으로 번역합니다. 국가는 네이션, 인민은 피플. 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인민전선, 아프리카 인민해방전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해방전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까 해방이라는 말은 진보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막 써 우리는. 그러니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정당 이름을 또 영문으로 표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신문에 나오려면. 옛날에 열린민주당은, 제가 열린민주당 대표였잖아요. 열린민주당 오픈 데모크라틱 파티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ODP라고 써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ODP라고 나오면 그건 열린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투게더.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DP예요, DP. 데모크라틱 파티. 영어로. 국힘도 영어 표기가 있겠죠. 국힘은 뭘까요? 영어로 PPP라고 씁니다. PPP. People Power Party. People Power Party. PPP. 이게 국힘이에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인민무력당. 네. 그러니까 애초에 한글 이름은 잘 지어서 지네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지은 거야. 근데 영어로 하려니 애초에 보수, 진보, 국민, 인민, 시민에 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지네 이름을 피플 파워 파티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인민무력당이에요, 진짜. 외국의 정당에서 피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다 좌파 정당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하고 진보의 개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반대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보는 반대말이 뭡니까? 보수인가요?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보는 반대말이 뭘까? 그렇죠. 진보는 글자 그대로 나아갈 진, 앞으로 나가는 게 진보고, 반대말은 뒤로 물러나는 게 진보 반대말 퇴보의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하고 진보는. 보수의 반대말은 뭘까요? 보수의 반대말은 혁신입니다. 혁신. 이게 좀 어려운데 보수의 반대말은 혁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회당 이런 게 만들어지면 혁신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수의 반대말은 혁신이에요. 근데 아시겠죠? 혁신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듯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고, 보수라는 말은 보호하면서 지켜가면서 바꾸자. 안 바꾸는 게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는 정치 세력이 있다 보니 배너가 걸리잖아요. 그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앉아서 말할 때 뒤에 보시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한때 자유한국당, 국힘 뭐 이런 것들이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그 빨간 바탕에다가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게 얼으면 뜨겁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인민무력당에 앉아가지고 보수는 혁신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악만 끼치는 겁니다. 애초에 개념 자체가 지 이름이 뭔지를 몰라. 지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막 한 구덩이에다가 묻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셋이 알게 되면 서로 막 머리 뜯으면서 싸울 텐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22대 국회가 오기 전에 국회를 보시면 저것들 없어져야지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근데 21대 와가지고 다수결을 하자, 거기서 의사 방해하면 퇴장시켜, 너 발언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국회가 뭐 밝혀내는 게 많죠. 국회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여기 보십시오.
2005년 9월 달에 경상북도 구미 시내에 걸렸던 현수막이에요. 잘 보이세요? 지만 씨 좋은 아빠 되세요. 박지만 등남을 축하합니다. 이 중에 제일 제가 쳐주는 거는 이겁니다. 지만 씨 큰일 했다 등남. 나는 경축 이렇게 쓰는 건 봤어도 등남은 응?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이가 영광 군수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은 길동씨 큰일 했다 득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 걸어주세요. 이게 2005년 9월 달에 이게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2005년 9월 달에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구미 시내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신민이에요. 그죠? 이거를 제가 전국 어디든지 보여드리면 막 객석에서 탄식이 나와. 저게 처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욕먹었어요. 어디서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온다고. 근데 이거 나와요. 구글에 지금도 찾아보시면 박정희, 손자, 박지만, 구미 이렇게 쳐보세요. 나와 이거. 근데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청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앞에 계시다가 아이고 저기도 걸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에? 저기 또 구미 말고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랬더니 옥천에 엄청 걸렸어요. 옥천에 왜 걸렸을까요? 예. 이게 지금 신민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득표율을 40% 이상으로 밀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항공모함에 BBQ가 타고 온다. 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계속 터덕거릴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자연법칙이에요. 항상 20%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시민이라고,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민주시민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민주시민이 확고하게 80%가 되면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민주시민이 8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납의 영향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 이게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나는 어디 살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거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 이게 숫자가 확확 늘어나지 않는다. 그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게 나는 윤석열 때문에 정말 열받아 미치겠는데 왜 지금도 문재인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왜 있는 거야? 좀 속 터지겠다. 근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 선생님하고 전화 조국하고 누가 더 피해를 받나요? 그러면 제가 더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쟤네들은 문재인 때문에 백수도 되고 멸문지화를 당한 것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왜 문재인을 찾아가냐고. 전부 다 문재인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때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한테 국정원고 받고 탄압받고 다 전과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뭐 TV조선도 보고 채널A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그냥 경로당에서 떠들다가 아이 그 문재인 똘마니 들고 찾아가가지고 지금도 그러는 거 봐봐. 그러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찾아가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워낙 최근에 보신 일이라서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깨어있는 시민이
혼자 깨있기만 하면은 잠만 못 자고 외로워해요. 근데 그 깨어있는 시민이 잠만 깨갖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장갑차를 못 막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나가 가가지고 장갑차 앞에 막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막잖아요. 이게 조직된 힘이죠. 그죠? 그리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깨있기만 하면은 장갑차 막으러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두 거목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